안녕하세요, 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제 키노트 끝나고 첫 번째 세션은 백준 온라인 저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백준 온라인 저지에 공식으로 붙어 있는 좋은 서비스 중에 솔브드 AC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의 이정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박수영 개발자님께서 기획, 디자인, 운영, 개발까지 전체 담당하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백준에 있는 문제들의 태그와 난이도를 붙이는 그런 집단지성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수연님께서 그 솔브드 AC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타인을 위해서 또 타인과 섞여서 이런 커뮤니티성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협해야 되는 점들, 타협해야만 했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참고로 수연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솔브드 A씨의 개발자이자 기획자이시기도 하지만 서강대학교 ICPC 팀 학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동아리 연합회장도 역임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 이력이 있는 개발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연님을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수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 만들기, 솔브드 AC 개발 경험을 토대로 라는 주제로 세션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네. 얘기를 다룰지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고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솔브데이스라는 서비스를 원래 동아리에서 만들려고 썼는데 이 서비스를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하고 연동하면서 9만 명 정도가 만드는 사용하는 서비스로 만들어 온 데까지 여정 중에 했던 타협들과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난이도 투표 가이드라인하고 또 실력 지표라는 큰 두 축이 있는데요. 네네. 이걸 개선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제가 뭐 배운 음. 것들을 이제 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연이 솔브데이시 외에도 뭔가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들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혹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이제 서강대학교도 소개해 주셨고, 이제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연합 이쪽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전대프연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전국에 있는 여러 개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들이 합쳐가지고 프로그래밍 대회를 이제 ICPC라는 큰 대회를 준비하는 행사를 합니다. 오. 이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되게 큰 대회를 열고 거기에 이제 대회 운영과 출제를 관여했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이제 저 혼자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음.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다른 분들의 커리큘럼 같은 것도 짜고 이제 동아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같은 네네. 자잘한 일도 했습니다. 네네. 뭔가 타인과 섞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세션마다 Q&A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키노트 제외하고 Q&A에서 유익한 질문을 해주셨다. 물론 모든 질문이 좋지만 그렇게 스피커분들이 채택해 주신 질문 2개에 대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박수현 개발자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 만들기, 솔브드 AC 개발 경험을 토대로 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브데이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브드는 알고리즘 문제들의 난이도를 붙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머의 티어를 계산해 알고리즘 문제 해결, 학습 동기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동아리에서 시작했던 이 서비스를 9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만들어 오는 데까지의 여정 중에 했던 타협과 숙고의 흔적들,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난이도 투표 가이드라인과 실력 지표를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저지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온라인에서 풀어보고 채점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프로그래머스의 이제 코딩 테스트 연습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것과 비슷한 사이트인 백준 온라인 저지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스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개발자라는 직종이 각광받기 한참 전부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코딩 테스트와 같은 유형의 알고리즘 문제들은 당시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사람보다는 뭐 약간 코딩 퍼즐처럼 뭐 지적 유희를 위해 푸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는 그 시절의 알고리즘 문제 해결 애호가들에 의해서 이제 2012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10년보다 더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시절 알고리즘 애호가들에 의해 시작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알고리즘 대회 문제들을 10년 넘게 꾸준히 아카이빙 해오고 있는, 그래서 문제 수로는 지지 않는 온라인 저지 사이트입니다. 솔브드는 백준 온라인 저지 문제들의 난이도를 붙이는 서비스고요. 일단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드 짜는 것도 좋아하고 퍼즐 짜는 것도 좋아합니다. 코드로 퍼즐을 푼다는 게 당시 저한테 이제 재미가 아니 없을 수가 없었죠. 신입생 때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이제 1학년 한 해 동안 수업 시간이고 뭐고 없이 이제 문제만 마구 풀어냈거든요.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동아리에서 당시 기준으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등 떠밀려서 하는 거긴 했지만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저희 동아리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된다는 건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동아리원 모집, 스터디 커리큘럼 설계 같은 것까지 제가 할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쓰던 백준 온라인 저지는 온라인 저지로서는 충분히 좋은 사이트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 해결 학습하기에 그렇게 이상적인 사이트는 아니었습니다. 동아리에 예를 들어서 신입 회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를 써왔으니까 선배들하고 백준 아이디를 먼저 만들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입 회원이라면 이제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했으니까 여기에 대체 뭐가 있을까,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메뉴인 문제에서 이제 전체 문제 탭에 들어가면 이제 맨 첫 번째 문제인 1000번부터 순서대로 풀어보고 싶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백준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번호랑 난이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문제 난이도라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난이도가 매겨진 지금 1000번대 문제를 보게 되면 풀만한 문제들이 일단 몇 개 나오죠. A 플러스 B가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1002번, 1003번, 1004번 풀다가 1005번 갑자기 골드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1006번, 무려 플래티넘 티어의 1006번이라는 벽을 만납니다. 뭐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수준을 훌쩍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어렵다는 카카오 코딩 테스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까 말까 한 게 플래티넘 단계입니다. 그래서 왕왕 발생하던 일이 새내기들이 1000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1006번에 등장한 초라기한테 습격을 당하고 뭐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동아리에 모셔온 분들인데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서는 애써 발을 들인 필드에 뭐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백준 알고리즘 분류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 운영진만이 이제 등록하고 있었던지라 뭐 선배들이 추천해준 문제를 다 풀면 혼자서 새로운 공부거리를 찾아 나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뭐 유저들이 문제들의 난이도를 붙여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BOJ 티어라는 서비스가 솔브드 전에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방법으로 난이도를 매겼던 탓에 뭐 사람들이 많이 풀지 않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번역기만 돌리면 되는 스페인어 이런 문제들만 골라 풀면 티어가 이제 무한히 올라가는 시스템의 취약점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문제들을 캐내서 풀면 그 사이트에서 티어와 경험치가 올라가던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 꽤 즐거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 우리 동아리원이 직접 난이도를 매기고 이제 동아리원들이 푼 문제를 바탕으로 티어를 계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스태프들이 스터디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풀 문제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만든 스터디 자료들을 뭐 집약해서 난이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나중에 다시 스터디 자료 구성할 때도 용이하고 이제 동아리원이 혼자서 공부할 때 참고해서 문제 고르기도 쉬워지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 티어를 계산해주면 개인 티어라는 지표가 동아리원들에게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동기를 부여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 문제 해결 공부 자체를 좀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기여를 남겨서 나중에 공부하는 이제 후발주자들에게 도움을 또 주게 된다면 너무 좋은 선순환 모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게 잘 되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
그때 이제 2019년 6월에 알파 버전의 솔브드를 완성했습니다. 사이트를 완성하고 난 직후에는 아무 문제도 난이도가 측정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동아리 원로 몇 명이 모여서 난이도를 붙였는데 이제 뭐 몇 명 없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기어를 모아놓고 평균을 내는 식으로 난이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솔브드는 이제 운이 좋게도 여러 학교와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이도 의견 제출 또한 소강대학교 학생에 한정하지 않게 되면서 플래티넘 티어 이상이 되는 누구나 난이도를 기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기여가 쌓이기 시작할 때쯤 아웃라이어가 평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사를 하는 등의 보정은 거치게 되었지만요. 그렇지만 여전히 커뮤니티 내 프로그래머들의 의견이 문제 난이도를 온전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난이도 하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별로. 예를 들어서 그래프 탐색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버 1에 매겨져 있네요. 실버 1에서 뭐 응용이 들어간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티어를 2개 더 올린다. 구현이 어려우니까 한 단계 더 올린다. 같은 식으로 매겼고요. 하지만 알고리즘의 하한 자체를 명문화해서 고정시키는 초기 가이드라인은 많은 기여자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KMP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2학년 수업 첫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로 그 난이도가 이해하는 데 비해서 좀 낮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골드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대학교 학부 교육과정에선 일반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한값 이게 골드 5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에 일단 실패했고요. 난이도 하한을 문서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알고리즘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DP랑 스택을 비교하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더 어려울지 뭐 합의를 이루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알고리즘 두 개 비교 우위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왕왕 있는 일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알고리즘이 어떤 대회에 나옴으로써 커뮤니티에 빠르게 알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 문서로 못 박아두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난이도 하한을 규정하던 기존 가이드라인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여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난이도 표준 문제를 토론을 통해 몇 개 정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정한 새 가이드라인은 알고리즘별 하한을 명시했던 전보다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의견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하한 폐지는 커뮤니티의 합의를 봐야 했던 여러 주제들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한 합의를 맞췄을 뿐이었고요. 문제 난이도에는 개인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수학적 배경 지식에 대한 개인차가 크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 이제 영재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있고 오른쪽에는 평범한 취준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세 줄이면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어려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구현은 세 줄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플래티넘 4로 매겨져 있고요. 이런 문제를 왼쪽 사람이 보면 뭐 정수론 같은 건 이제 왼쪽 사람이 아는 건 당연한 지식이겠지만 오른쪽 사람이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저평가를 하고 오른쪽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식들은 많이 존재하는데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라고 하죠. 미리 알고 있는 지식들로 관리는 개인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여러 방향의 의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전 지식을 배제하고 난이도를 측정해야 한다. 아예. 뭐 혹은 사전 지식도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큰 부분으로 작용해야 한다. 뭐 아니면 아예 난이도라는 지표 자체가 1차원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필요한 지식의 난이도랑 뭐 구현을 하는 난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발상의 난이도를 따로 매겨야 한다.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작은 프로젝트들을 할 때는 이제 모든 걸 혼자 결정할 수 있었는데 솔브드는 이미 많이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기획에 대한 의견도 정말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결정이 기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꽤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약간이라도 좋다 싶은 건 이제 제가 귀찮지 않는 한에서 바로 구현을 해왔는데요. 특히 난이도는 1차원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꽤 인상이 깊어서 기존에 사전 지식에 대한 하한이 있었던 난이도 지표는 계속 사전 지식을 포함하도록 두고 추가로 사전 지식을 제외한 발상 난이도와 코드로 구현하는 난이도 지표를 따로 하여 3차원적인 난이도 지표로 만들고 일단 피처를 만든 다음에 배포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이 즉각적이었는데요. 제가 기대하던 반응과 다르게 이제 난이도 투표가 귀찮아졌다. 아니면 이제 또 지표가 너무 많아져서 난잡해졌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난이도 투표가 귀찮아지면 뭐 기여자들이 의견을 점점 더 피력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귀찮음이 이렇게 대놓고 표현되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닌가 싶어서 뭐 열심히 개발했던 피처를 롤백했죠. DB 테이블 바꾸고 프론트엔드 구조 바꾸고 했던 걸 복구하면서, 아니 커뮤니티가 대체 저한테 바라는 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과 좌절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저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난이도 투표를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 투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되짚어봤습니다. 특히 이런 투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막연하게 이제 브론즈와 실버 사이 투표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처음 풀어보는 사람의 클러스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재고생이나 예를 들어 뭐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많은,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학과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좀 과대표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예비 개발자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학적 지식이나 직관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어려운 수학 개념이 등장하지만 구현이 간단하니까 브론즈, 뭐 실버 이렇게 준다면, 소위 말하는 현지인 입장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나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투표를 하려면 우선 플래티넘을 찍어야 했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티어가 플래티넘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 티어가 플래티넘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대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티어가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앞서 언급한 그 정도 수학 지식이 뭐 그냥 맨날 해결해야 되는 뭐 예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넘 수준의 문제들에서 이런 지식을 요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브론즈나 실버 문제를 이렇게 수학적 배경이 어느 정도 당연해진 플래티넘 이상의 프로그래머들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플래티넘 이상의 프로그래머들한테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를 좀 올려서 매겨주세요를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여자와 학습자 모두의 경험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조를 정하고 그 아래에서 여러 프로그래머들과 의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해결책들과 제가 생각한 해결책들을 놓고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끝에 나온 해결책은 기여 가이드라인을 고치고 난이도 표준 문제들을 더 많이 정하는 것, 그리고 플래티넘 미만의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에서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쉬운 문제들에 대한 측정 기조를 뭐 따로 마련했고요. 여러 구체적 예시들도 들었습니다. 플래티넘 미만 프로그래머의 의견은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난이도를 계산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지만, 의견 목록에 현지인 의견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기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기여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차 기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샀고,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커뮤니티가 되어가면서 다양한 의견과 개선안을 봤습니다. 커뮤니티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의견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좋아 보인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용을 해버린다면 좀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충분한 고민과 의논이 뒷받침된다면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브드의 선순환 모델이 성립되게 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난이도 기여가 그중 하나였다면 다른 하나는 실력 지표를 통한 동기부여입니다. 이 실력 지표를 개선했던 경험을 이번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에 솔브드는 경험치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메이플 스토리 그 경험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뭐 스케일도 이제 뭐 몇억 이렇게 가기도 했고요. 문제를 풀면 난이도에 따라서 일정량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치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브론즈 4 문제는 브론즈 5 문제보다 1.5배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고요. 실버 5 문제는 뭐 1.5에 5승 해서 이제 브론즈 5 문제보다 8배 많은 경험치 그 정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획득한 경험치를 다 합쳐서 이제 총량으로 프로그래머의 티어를 배정해 줍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에는 푼 문제수 랭킹이 있는데 솔브드의 티어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브론즈 5를 64문제 푸는 것보다 실버 5를 8문제 푸는 게 이득이고 그것보다 골드 5를 한 문제 푸는 게 이득인 구조입니다. 풀 수만 있다면 골드 5를 한 문제 푸는 게 풀 수 있다면 이제 시간 대비 경험치 획득량이 꽤 좋겠죠. 정확히 이걸 노리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경험치 테이블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저지이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Uncrossed Knights 2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트가 이제 체스 말인데 이 문제는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ICPC 월드 파이널에서 이제 한 팀도 못 풀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브드에서는 루비 2의 난이도고요. 루비면 이제 최고 난이도인데 뭔가를 미리 계산해 두면 근데 구현은 사실 몇 줄 안 되는 문제거든요. 루비 2를 문제를 풀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브론즈 5 하나를 푸는 것보다 100만 배쯤 큰 경험치를 주고 이러면 이 문제 하나만 풀어도 프로그래머의 티어가 바로 플래티넘이 되어버립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를 베껴서 공개하는 경우가 솔브드의 등장을 기점으로 좀 왕왕 생겨났습니다. 이제 코드를 베껴서 제출하는 건 꽤 큰 문제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실력 지표를 만들어 놨는데 뭐 랭킹도 만들었고 근데 코드를 베껴서 제출한 사람들이 랭킹 상단에 있으면 열심히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카피를 하는 사람들이 기여를 남기면 문제 난이도가 부족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실력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는 경험치가 1%도 오르지 않게 되고요. 이래서 본인 실력대의 문제를 풀 동기를 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인데 경험치 제도가 어떻게 보면 학습자를 좀 좋지 않은 학습 방향으로 유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제게 도의적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개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본인 실력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경험치가 있고 뭐 이런 지표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게이미피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치를 주는 다른 게임들의 예를 먼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이제 뭐 넥슨에 다녔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플레이어인데요. 메이플은 이제 플레이어 레벨과 몬스터 레벨이 일정량 이상 차이가 나면 몬스터 경험치가 크더라도 이제 비율로 엄청나게 깎아버립니다. 경험치 획득량을. 이제 레벨 범위 몬스터라고 하는 내 레벨 때 적정 레벨의 몬스터를 잡아서 성장할 것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 뭐 도입하려고 해봤는데 이런 건 이제 온라인 저지에는 적용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몬스터는 계속 잡을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비되면 의미를 크게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쉬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과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의 차이를 두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좀 오래 공부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스나 아니면 다른 해외 대회 플랫폼 같은데 그 백준 온라인 저지를 쓰지 않고 공부해온 사람이 백준 온라인 저지에 처음 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실력에 맞지 않는 문제를 풀었다고 보고 이 사람의 지표를 저평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제가 뭐 실제로 패치를 먼저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사고 되돌린 기억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 어려운 문제를 풀면 많은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하고 제가 굳이 막을 수가 없구나, 막지 않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상 획득을 막을 수는 없으니 대신 느리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험치제가 학습자를 좋지 않은 학습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책임감을 꽤 느끼고 있었고요. 따라서 레이팅제는 좋은 학습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컸습니다. 이것도 다른 게임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고했는데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해결한 상위 100개 문제의 난이도를 기반으로 티어를 계산해 레이팅으로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온라인 저지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해외에 이제 코드포스나 에코더 같은 대회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회를 쳐서 대회 결과를 기반으로 레이팅을 계산해 줍니다. 이건 이제 뭐 엘러 레이팅 같은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력의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브드는 대회 플랫폼이 아니죠. 온라인 저지와 대회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대회 플랫폼에서 레이팅이 반영되는 문제들은
그 대회가 시작할 때 공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모든 참가자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저지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대회 문제라고 해도 대회 풀이가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그걸 먼저 읽고 구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저지에서 푼 문제들을 바탕으로 실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실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략적으로만 나타내는 동기부여를 위한 지표로 두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이걸 목표로 기획을 시작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기획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5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들과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나누고 각각 50문제를 합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새로 추가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새로 추가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기획도 있는데요. 문제 분야를 고르게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 솔브드가 정한 알고리즘들, 뭐 알고리즘 분류별로 레이팅을 계산한 뒤에 그중 최소값으로 레이팅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 기획은 이제 또 어려운 순으로 일단 100문제를 산입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련한 클래스라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클래스라는 콘텐츠의 달성도에 따라서 보너스 레이팅을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클래스는 저하고 이제 한 4분 정도의 프로그래머가 모여서 어느 정도 교육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단계별로 10단계로 큐레이션해둔 문제집 모음입니다.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했고요. 여기 보너스 레이팅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클래스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학습 방향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반발이 있었겠죠? 첫 번째 기획은 최근 만들어진 문제들이 특별히 유의미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 문제들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 뭐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 기획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해지는 것도 좋은 학습 방향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어떤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철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획마저 반대 의견을 받았습니다. 클래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문제들인데 이걸 푼다고 레이팅을 많이 주는 게 맞는가? 그러면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학습 방향이 왜 모두에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역시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러닝 커브가 있는 만큼 100명이 있다면 뭐 100명이 생각하는 러닝 커브가 다 다르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러닝 커브는 뭐 1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저는 랭킹의 기준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만큼의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싶었고, 그럼에도 제 개편 방향, 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이 있고 그걸 크게 굽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개편안을 가져와도 그거에 상응하는 반발이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봤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뭐 80%만 만족시켜도 성공한 프로젝트다라는 글이었는데요. TMI지만 이제 화장실 앞에 붙어 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애플 디자인 원칙에도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 원칙을 의식하고 나니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0%가 있다면 제 결정에 대한 배경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을 갖고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 온라인 저지의 근본적 한계와 이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한 기획 방향을 제가 커뮤니티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커뮤니티에게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다행히도 원안에 반대하시던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 결정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이제 클래스의 보너스 레이팅을 주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신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머의 교육적인 단계, 뭐 여기서 한 단계 윗단계 정도까지는 보너스 레이팅을 크게 줘서 매력적이게 하고, 초과 단계는 보너스 레이팅을 아주 작게 줘서 뭐 큰 의미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레이팅 시스템은 많은 프로그래밍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의 지표로 이제 현재까지 큰 잡음 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치팅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 베낀다고 뭐 즉시 플래티넘 뭐 이런 거는 얻을 수 있지 않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랑 뭐 자동 차단 시스템 같은 걸 만드는 등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서 난이도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레이팅에서 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어 어려운 문제를 풀었더라도 본인 실력대의 문제가 매력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고민과 타협을 해오면서 솔브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개발 역량과 속도도 필요하겠지만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커뮤니티의 공감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서비스도 유저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두 경험은 제게 커뮤니티의 공감을 형성하는 스킬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중 중요한 결정에는 근거 있는 고민과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며 커뮤니티의 공감을 얻으려면 확고한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의견과 개선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개선안을 전부 수용했더니 오히려 큰 반발을 마주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하물며 솔브드 기여자는 현재 지금 기준으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2,400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겐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치관에 따라서 동의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나서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수용한 의견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제 훌륭한 의견을 주셔서 그걸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한 의견이 예를 들어 그렇게 좋지 않은 의견이었는데 그 의견을 수용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근거를 갖고 의견을 수용해야 하고 또 큰 변화일수록 그 근거는 커뮤니티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비스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레이팅 개선 사례의 경우 솔브드는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알고리즘 공부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애초에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개선을 했습니다. 방향 자체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전 사례의 경우 기여자와 학습자의 경험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방향이었고요. 돌이켜보면 방향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방향을 지키려는 결정,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정에도 찬성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때로는 모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 애플의 사용자의 80%만을 위해 디자인하라라는 룰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수 의견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한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우려와 질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안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그럴 수 없다면 그렇게 결정한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여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지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뒤든 앞이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것보다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결정은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별 레이팅을 새로 만든다거나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한다거나 하는 결정은 큰 고민 없이 바로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솔브드를 만들어 오면서 했던 고민과 타협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큰 커뮤니티로 성장시키면서 배우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솔브드가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여서 의외로 게임 기획 쪽에서 참고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았는데요. 저에겐 모두 즐겁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브드에 갖고 있는 애정이 큽니다. 아직 만들고 싶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에게 알고리즘 문제 해결 학습의 이정표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브드에 갖고 계신 애정이 크고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프로그래머스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약간 시간이 살짝 오버됐습니다만 지금 Q&A 시간은 5분 정도라도 간단히 갖고자 해요. 현재 지금 Q&A 섹션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띄워놓고 질문을 읽어드리면서 수연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좀 질문을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분 정도가 질문을 해주셨고요. 재은님께서 해주신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솔브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가볍게만 한 문장으로만 수연님 한 번만 포인트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솔브드를 만들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뭐 스터디 자료를 만드는 일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였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이 우선 많은 고민하면서 개발하신 게 느껴지고 알고리즘 학습에서 특히 대회를 준비하는 유저층과 취업 준비를 하는 유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걸 느끼는데 수연님께서는 솔브드의 포커스는 전자라고 좀 느껴진 것 같다. 근데 최근에는 후자 유저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향후에 후자들을 위해서 즉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해 주실 서비스가 있는지 계획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제가 솔브드를 확실히 처음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대회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을 해왔는데요. 요즘은 사실 메이저리티는 후자 유저층 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고, 제가 그래서 길라잡이 같은 거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본업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꽤 부족해서 만들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길라잡이도 그렇고 문제 추천 시스템도 만들고 싶고요. 그런 시스템들을 음. 통해 이제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취준생들 고민이 알고리즘 자료 구조 문제들이 많죠. 그다음에 솔브드의 추후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있네요. 이것도 앞서 말씀해 드린 것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좀 더 뭐 대회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좀 일반적인 개발 뭐 일반적으로 솔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해결 자체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런 기획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기능들을 이제 조금씩 추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난이도에 맞는 문제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에 고민이 많으시다.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현재까지 지금 7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만 다루고 두 분을 뽑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수연님께서도 Q&A 섹션이 보이시나요? 조금 네네, 스토리가 저도 그 있습니다. 네네. Q&A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바가 익숙하긴 하지만 능숙하진 않다. 코딩 테스트용 언어 추천 관련해서 콘텐츠를 찾아보니 파이썬이 유용하다는 그런 글들이 많다. 근데 업무를 생각하니 자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헷갈린다. 이런 음,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코테를 보기 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언어와 그래도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자반가? 이런 혼란을 겪는 취준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추천은 파이썬, 자바, C++로 하지만 뭔가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 언어가 있고 그걸 또 실무에서 쓰시게 되신다고 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편한 언어가 이제 또 이미 알고 계신 언어이기 때문에 러닝 코스트가 훨씬 더 적을 거고요. 또 현업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언어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네. 자료 구조 알고리즘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많이 이제 학습 방법 자체가 좀 많이 갈리는 것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약간 어렵긴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푼다는 게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알고리즘 특히 그런데요.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를 모르면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최단 경로 같은 것도 이걸 이제 저도 뭐 선배님들이 알려줘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 걸 그냥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나 책으로 일단
뭐 한번 훑고 목차 정도 훑고 네.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후에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제가 시간 관계로 딱 하나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솔브드로 코트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컨퍼런스 종료 후에 오픈 채팅이 있군요. 오픈 채팅으로도 응대해 주시나요, 수연님? 예.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얘기해 네. 주십시오.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줄리안님 의견은 저희가 일단 듣고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질문 중에 유용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시고 싶은 질문 2개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수연님? 네, 저는 이제 GG유유님하고 김하나님 질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G유유님 그리고 하나님, 저희 이제 연락처 수집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요. Q&A 섹션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박수연님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서비스 만들기 솔브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세션은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경력을 쌓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패널 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방으로 이동해서 뵙도록 할게요.